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옛 고구려 땅에서 성장했었던 발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이미지상 얘기할 것 같으면 고구려의 후계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다 뭐다 해서 당시 고구려 발해가 다스렸던 지역 자체를 자기네들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욱더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더욱더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당시에 같이 나눠져 있었던 통일신라와 발해라고 이제 단원명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교과서 페이지 21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에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남북국 시대라는 것은 조선 후기의 역사학자였던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발해고, 그러니까 발해를 생각한다라는 책을 쓰면서 이 발해와 신라를 나눠서 설명하지 않고 남북국 시대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옛날에 또 남북국 시대라고 교과서에 쓰기도 했는데 요즘엔 또 통일신라와 발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네요. 어쨌든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 고려 태조 왕건도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과 같은 형제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발해를 멸망을 시켰던 거란을 적대시하는 정책도 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오늘 설명드릴 그 내용들하고 별개로 발해가 고구려의 후계자라는 의미를 옛날 우리 선조들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 왜곡 정책인 동북공정에서는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긴 하는데요. 오늘 수업을 보시면서 이게 지방정권이 아니고 발해가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발해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유민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말갈인들의 일부를 통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끌고 동무산에서 건국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무산은 현재 동북 삼성,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698년,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세운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났어요. 30년이 보통 한 세대니까. 이때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동무산이 건국했다는 거 봤을 때는 발해가 고구려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말갈인들도 구성원이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에도 딱 보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나라를 세울 때부터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우며 세력을 확대했는데, 대조영 이후에도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여러 왕들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발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플러스 발해가 중국과 구분점이 어떻게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왕입니다. 발해를 세웠던 대조영의 아들이었습니다. 무왕 이름만 딱 봐도 뭔가 싸울 무, 그 이미지로 가시면 됩니다. 연호를 사용했어요. 인안이라고 중국 황제만 만들 수 있는 게 연호였는데, 근데 또 웃기게도 고구려가 있을 때도 고구려의 독자적인 연호들이 있었어요. 근데 발해에서도 그 연호를 쓴다? 이거는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 아니라는 증거겠죠. 거기다가 당나라의 산둥지방까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산둥지방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산둥지방이 어디냐면 칭따오. 칭따오 맥주 아시죠? 마시는 거 아니지. 자, 칭따오. 그 칭따오가 유명한, 그 청두라고 불리는데, 이 칭따오 유명한 지역이 산둥 지역이에요. 그 바다를 건너서 공격을 해서 지방간까지 태소까지 죽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무왕 때는 당나라하고는 굉장히 적대시했던 그런 상태였겠죠. 신라하고도 적대시했겠죠. 신라가 당나라하고 연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니까. 하지만 항상 적대시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시대의 중심축은 당나라가 확실했기 때문에 항상 적대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외교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나라와 화친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 국교가 막되고 있었던 신라하고도 화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왕의 아들이었던 문왕 때 당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문왕, 그럴 문자요. 외교를 맺으려면 문서를 보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름이 문왕이 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때도 연호를 씁니다. 대흥이라고. 확실히 중국하고 차별화가 되죠. 그리고 확실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때 문왕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사료로 나오는데, 황상, 폐하 이런 말로 쓰입니다. 황상, 폐하, 이거는 황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중국에도 황제가 있는데 발해도 황제였다. 그러니까 구별이 지는 거예요.
지방 정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는 당나라였기 때문에 당시 새로운 수도였던 상경성을 건설하면서 당나라 장안성과 같은 모델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성을 네모나게 쌓고요. 북쪽에 궁성, 그러니까 황제가 사는 성을 만들고 딱 주작대로라고 나오라라 주작이요. 자, 주작은 남쪽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향하는 도로를 내고 딱 양쪽으로 도시를 만드는 그런 당나라 장안성을 모델로 삼아서 만들었습니다. 통치체제도 이때 정비가 하고요. 통치체제는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왕은 선왕입니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아이고 다리 아파, 무릎 아프라. 그래서 이때 가장 크다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저 동쪽에 가장 큰 융성했던 나라 이렇게 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잘 기억해 주시고 중국과 구별되는 발해의 역사가 있었구나. 물론 발해가 당시 트렌드였던 당나라를 따라가는 부분도 있었긴 했지만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발해가 쇠퇴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나라가 시작하는 게 있으면 또 망하는 게 있다고 항상 얘기했었죠. 10세기경에 발음 좋아요. 10세기, 10세기, 10세기 10세기경 동아시아 정세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 발해가 당나라하고 관계를 끊임없이 맺고 왔는데 당나라가 쇠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당나라가 쇠퇴하니까 당나라가 누르고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여러 유목민족들이 막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성장했었던 민족이 거란입니다. 근데 이 거란이 중국의 주타켓이긴 했지만 동쪽에 있었던 발해를 끊임없이 침략해 오는 거예요. 자, 그 결국에는 거란의 공격으로 국력이 약화되고 결정적으로 거란에게 92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이 왕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발해 유민들이 남쪽으로 고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받아주기도 하고 고려 태조 왕건이 저 거란 같이 못 살 놈이야 이렇게 적대시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대조영이 나라를 만들 때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을 합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때 당시에 구성원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지배층은 고구려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피지배 계층이 말갈인들이었는데 이 차등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위기가 생겼을 때 결국에는 그걸 화합을 못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밟았습니다. 그래서 926년 거란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통치 체제를 좀 보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때 트렌드는 당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삼성육부제라는 제도를 활용했는데요. 요거는 당나라 입장에서 말할 것 같으면 모나성, 그다음 중서성, 상서성 해서 삼성, 육부는 이호래, 병형공, 부 이렇게 해서 육부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는 나중에 고려 시대에도 연관되니까 설명 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중앙정치제도나 지방정치제도 트렌드를 따라가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의 트렌드를 따라가잖아요. 대통령, 총리, 그러니까 부통령이지. 총리, 각부 장관들, 도지사, 시장. 우리나라의 고유의 제도가 아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에 있었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 오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이 삼성육부 제도는 사실 황제의 제도예요. 이걸 도입 그대로 한다? 우리도 황제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그대로 수입하는 게 아니고 명칭과 운영의 방식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교과서 21페이지 내용을 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명칭이 바뀌어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고 해서 삼성의 이름이 바뀌고요. 육부도 이호래 병형공이 아니고 유교 명칭을 딴 충인의 지예신 이런 이름을 땁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지방제도도 있는데요. 영토가 워낙 넓다 보니까 중간에 상경성이 있지만 또 사방에 오경을 둬서 오경 그리고 워낙 영토가 넓다 보니까 15부 그리고 62주 사실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9주 5서경을 했잖아요. 근데 62주야. 영토가 넓긴 넓은 거죠. 지방간을 파견했는데 도독이나 자사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넓은 영토였기 때문에 모든 곳에 지방간을 파견해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토착 세력이었던 수령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지방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다양하게 각자 트렌드를 따라가되 당시 그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중앙 지방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삼성육부 제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고려 시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